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어 공부를 갖다가 최근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요령 없게 하더라고요. 한 명한테 제가 국어 공부 해오면 그 가르치는 학생한테 문제집 좀 풀어와라. 사실 국어는 문제집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이라 문제집 말고 달리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따로 국어는 많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기본 실력으로. 네. 그래도 국어는 문제집 풀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문제 푸는 거 말고는 따로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국어는 당연히 문제집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 문법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 가르치는 학생도 어디서 힘들어하나 하면 그 문법 나오는 데 가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유음화, 국외음화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령이 진짜 너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숙제로 내준 부분을 똑같이 다시 시험을 봤는데 반 이상을 틀려요. 그럼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게 두 번? 지금 세 번째 연속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정성이 없는 건데 정성이 없다고 학생만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게 됐고요. 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처음에 가장 우리가 국어 공부를 갖다 할 때 명심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저는 공부를 일종의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책 한 권을 머릿속에 넣는다. 모든 책을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너무 쉬운 것도 외울 필요 없고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복습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복습하는 것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복습할 가치가 있는 걸 골라서 복습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이 복습이라는 것 갖다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복습 대신에 이해 혹은 암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복습이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혹시 뭐 더하거나 빼고 싶은 게 있다면? 아니요. 아니 우리 미키님은 공부 잘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고 책도 좋아하시니까 제가 진짜 진심으로 물어봤고요. 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어는요 당연히 문제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라 아무리 옆에 있는 그 미키님처럼 책 많이 읽었어도요 기본 실력만으로 그냥 국어를 갖다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집은 필수고요. 자, 볼까요? 문제에서 다루는 사항은 100% 암기하고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라. 이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너무 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복습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서 복습하는 것, 이 사항은 잊어버리면 안 되시고요. 복습을 다른 말로 보통 사람들은 암기 및 이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해설지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해설지가 없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인강 선생님 무슨 뭐 일타 강사 이렇게 그 마치 아이돌 팬처럼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봤어요. 본인도 혹시 아닌가요? 저는 사탐만. 사탐. 네. 네. 뭐 여튼간에 근데 저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무엇이든 해설지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설지도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인터넷 강의 특히 인터넷 강의 필요할 때 딱딱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태생적인 단점이 뭐냐면 줄친 것만
얼른 다시 보기라든가 그 줄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 골라놓고서 나중에 줄친 것만 지운다던가 이런 역할을 갖다 하기에는 인강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인상,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어떤 인상이나 감동, 감명, 그 다음에 웃음 등의 그 감정 포인트를 갖다 이용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프고 기쁜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좀 그 횟수를 갖다가 굳이 저처럼 100번을 채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하는 그 요령을 갖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장점이지만 저처럼 복습을 강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커다란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비판적인가요? 자, 우선 이 해설지를 갖다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과 해설은요 그때그때 봐야 됩니다. 답과 해설을 갖다 막 미뤘다가 나중에 봐야만 된다고 여기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습관이 들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미키님은 어때요? 수학이든 뭐 국어든 그때그때 답 맞추나요? 아니면 한 페이지 아니면 한 과씩 한 다음에 답을 맞추나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하거나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 하나 다 풀고 그러니까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갖다 만드는데 포인트를 두려면 그거는 당연히 한꺼번에 쭉 풀고 나중에 맞추는 게 낫죠.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껴야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 공부하는 의미에서의 문제집 풀 때는요, 저는 그건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서 저는 국어는 심지어 답을 갖다 미리 표시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설은 그때그때 봐야 되고요. 그 요령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써놨네요. 국어에서는 답 체크를 미리 해놓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추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어는 사실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래가지고 문제 나오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꼭 헷갈리는 거 2개 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러면 2개 중에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시험 시간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 해설지를 보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습할 가치가 있는 것을 잘 골라서 체크해놓고 줄쳐놓거나 해서 그 부분을 복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해 안 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습할 가치가 있는 거는 밑줄을 치는데 뭐 형광펜 칠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 등 IT 기기를 이용하려면 형광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우기가 어려운 일반 책을 갖다 쓸 경우에는 형광펜보다는 샤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샤프의 단점이 뭐죠? 번지죠. 네, 번지죠. 또 눈에 잘 안 뜨입니다. 형광펜보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뜨이고 형광펜처럼 이렇게 번지질 않지만 형광펜에 비해서는 번지지만 그래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샤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첫 자마 힌트법이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첫 자를 골라 세종대왕 하면 세종대왕 다 쓸지 말고 이렇게 시옷 써놓고 한글 창제 그러면 히읗 써놓고 이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첫 자마 힌트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스무고개 아니면 끝말잇기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네. 우리 위키님도 어렸을 때 해보셨을 텐데 항상 공부라는 거는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호기심이 반짝반짝 거릴 때 공부하는 거하고 호기심이고 뭐고 막 그냥 할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정말 우울한 심정으로 공부할 때하고는 당연히 효율성이 하늘과 땅입니다.
항상 적당한 힌트를 이용하는 게 중요한 요령인데 내용에 특별히 관계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첫 자문 힌트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지만 시옷 하면 세종대왕, 시읒 하면 한글 창제 이렇게 떠오르게 이걸 맞추느냐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왕창 암기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가령 좀 이따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겠지만 국어에서 외워야 될 사항들이 막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20가지를 다 외우려고 해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문제에서 취급하는 한 서너 가지를 먼저 외우고 복습하다가 다른 문제집이나 뒷부분을 보면 이 서너 가지 말고 다시 또 서너 가지가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남는데 이것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면 막 그 뭐 구개유마 유마 좀 전에 이거 설명드렸지만 막 표로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예, 그거 한꺼번에 그 표 외우려고 그러면 막 웬만한 학생들은 한숨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 다 외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표 박박대고 외우는 경우도 많긴 많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문제집으로 보는 거라서 처음에 너무 힘들어 보이면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 다 외우고 나중에 나머지 걸 외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미키님 어느 쪽? 저는 처음에 다 외우는 예, 편이어서. 저도 사실은 그쪽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외워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효율성이 별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조금씩 이해 암기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해하는 것도 되게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그런데 국어처럼 이렇게 체계가 필요 없는 과목, 사실 수학 말고는 그렇게 체계가 꼭 필요한 과목이 과학이 일부분, 물리 있는 부분 빼놓고는 사실 굳이 체계가 꼭 중요한 학문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학문일 경우에는 어중간하게 10개를 아는 것보다 한 서너 개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오히려 시험 잘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마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느꼈을 텐데 항상 2개 갖고 막 고민하거든요. 1번인가 2번인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1번에 해당되는 걸 100% 알고 2번 아예 모르는 게 맞을 확률이 높지 1번, 2번 다 어중간하게 이건가 아닌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낫잖아요. 그죠? 예, 막판에 고쳐서 틀렸어. 가장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요? 시험 볼 때. 자, 실제로 공부하는 게 어떤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 사용을 하다 보면요, 트윈 페이지가 허용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굿노트를 사용하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문제집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해설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번, 2번, 지금 3번 돼 있으면 1, 2, 3은 3번, 2번, 4번이에요. 그럼 사실은 저는 미리 보통 체크를 해놓습니다. 3번, 2번, 뭐 4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왜 그런지 하나하나 이걸 따져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체크를 한 다음에요. 네, 체크를 해볼까요? 자, 3번, 2번, 4번, 네, 이렇게 체크를 갖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서 자, 처음 볼까요?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갖고 보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의문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열심히 자세히 보면서 여기서 가장 작은 단위 뭐 이 정도 가장 작은 단위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갖다 치면 되겠네요. 자, 쳐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이거 너무 굵다. 네,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가장 작은 단위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줄을 쳤습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하나 보는 게 더 낫고요. 의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습할 때는 여기서 뭐만 복습하면 될까요? 이 의문이 가장 작은 단위다. 저는 이렇게만 복습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뭐 말의 뜻 이 정도 더 쳐도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이 정도면? 네. 네. 이 정도 줄을 칠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의문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면은요. 사실은 네 가지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문 변동. 네. 의문 변동. 자, 이제 체크를 해 볼까요? 의문 변동. 네, 의문 변동에 대한 일단 체크를 하고요. 의문 변동의 네 가지를 갖다 외우는데 자, 볼까요? 교체, 탈락, 그다음에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자모 힌트법으로 저는 옆에다 항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 써놓고요. 복습할 때는 가능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보면서 교체, 탈락, 그다음에 첨가, 축약 떠오르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힌트가 적당하게 있어가지고 몇 번을 더 봐도 계속 외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외워지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맨날 복습 강조하는데 복습 가장 안 하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외워지는 느낌이 안 나게 복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복습을 갖다 눈을 갖다 딱 굴렸는데 나 지금 다시 보고 있긴 한데 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이 첫 자모 힌트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첫 자모를 해놓고 나서 공부하면은요 두 번째를 보던 10번째를 보던 100번째를 보던 어때요? 공부하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힌트만 주어져 있고 답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요 뭘까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예전에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첫자 전체를 써놓고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이러면 힌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100번 복습한다 이러면은 이 호자를 다 써놓으면 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첫 자모 정도가 오히려 여러 번 복습하기에 가장 좋은 힌트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발음 쉽게 포인트. 예, 저는 쉽게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혹시 미키님 뭐 다른 좋은 생각 있으면 해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의문 변동의 결과는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모두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사실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틀리지 않나요? 네, 웬만한 경우는 틀리는데 자, 의문 변동이라는 단어 가운데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응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거는 설명이 너무 당연한 거라 그죠? 굳이 저는 체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에 대한 것도 좋은 거 있네요. 저는 가능하면 국어는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문제 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국어는 문제 하나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문제집 한 권 풀어봤댔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짤막짤막 할 수 있는데 국어는 문제가 무척 깁니다. 그래서 엄청 길어서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요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하나하나 연결해 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이제 첫 자모로 한번 해볼까요? 1번은 이거는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볼까요? 뜻이 있고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네, 말의 단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형태소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히읗 써놓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도막도막의 단위. 도막? 이런 표현 참 웃기네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도막도막의 단위라고 하고 이거는 어절이래요. 어절. 네, 그럼 어절. 그 다음에 4번은 발음을 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라는 표현이 있네요. 발음을 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 네, 그러면 발음, 그 다음에 소리마디 이 정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음절이에요. 음절, 그죠? 음절. 그 다음에 5번은 스스로 어떤 뜻을 나타내면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자립에 포인트를 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단어입니다. 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체크했으니까 다 살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살리자. 이것도 중요한 요령입니다. 보기를 살리자. 네, 중요한 요령입니다. 보기를 살리자. 보기를 다 살리자. 가능하면. 왜? 국어는요 문제수가 부족하니까. 그죠? 국어는 문제수가 부족하니까.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갖다 합니다. 더 설명을 갖다 드려도 되겠지만 뭐 똑같은 지금 내용을 갖다 좀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풀이하는 걸 갖다가 하는 요령, 네, 국어를 공부하는 요령에 대한 거니까 네, 어차피 이 요령에 대한 건 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는 게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면 어때요? 첫자모 힌트법, 줄치는 법, 그다음에 이 현관펜으로 칠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번, 3번 복습하다 보면 이거는 뭐 내가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럼 지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지울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두시고요. 복습하면 할수록 지울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때 다 지울 필요는 없고요. 지울 때는 항상 여유 있게 지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저는 보통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정도는 이거 기억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지웁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 이 부분 이제는 자신 있어라고 할 때 어떻게 취급을 했나요? 글쎄요, 그냥 더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저는 그래서 그 샤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샤프로 줄을 갖다 칠 경우에는 보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번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긴 하지만 지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번째, 3번째, 4번째를 볼 때에도 여전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필요한 부분을 갖다 지울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체크할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는 충분히 자신 있는데 또 복습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기서 1년 정도 기억할 자신이 있으면요, 지울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줄을 다른 색깔로 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예. 아니면 그 카테고리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튼간에 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갖다가 한 번 할 때하고 복습을 갖다가 10번 할 때, 복습을 100번 할 때는요, 줄친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10번 이상 복습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죠? 우리 미키님도 그때 복습 그런 대로 그래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국어는 별로 안 했어요. 그거는 아마 좀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저 국어 사실 굉장히 못했어가지고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어떻게 설명이 됐을까요? 그 공부하는 방식? 네. 네, 요즘은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렇게 그 IT 기기들이 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IT 기기까지 사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그죠? 답안지 따로 찾아보고, 원래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 답안지, 뭐 이쪽에 문제집, 아니면 반대로 놓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넘기고 막 정신 없이 공부를 갖다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화면 하나에 놓고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상점벽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잘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국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표 같은 거 아까 나왔다시피 이런 표 같은 거만 있다고 치면 이걸 갖다가 다 외울 필요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해당되는 문제에서 취급하는 걸 갖다가 한두 개를 갖다 완벽하게 외우고 나서 나중에 내가 안 외운 게 뭐 있지? 라고 하고서 나머지 거 두 개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도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역순복습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순복습이라는 거는요, 가령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 앞에 있는 99, 98, 97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 두세 개 정도는 간혹가다 복습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게 역순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페이지까지 나가면 4, 3, 2 아니면 3번까지 아니면 2번까지 좀 자신 없는 부분은 1번까지 이렇게 페이지별로 간혹 뒤로 돌아서 복습하는 것을 역순복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왕 나갈 때 좀 전에 공부했던 것 갖다 살짝 복습해 주면요 추가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높고 속된 얘기로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친구들한테 그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주고 외워라고 할 때는 야 반복해봐라고 하잖아요. 그죠? 7481 야 들었어? 다시 한번 네 말로 해봐. 7481 그래 다시 한번 7481 이제 외웠네? 빨리 집에 가서 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7481 들었지? 안녕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한두 번은 반복하게 시키지. 그 확실하게 외우게 하려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진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좋고요. 독서와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서로 책을 갖다 읽는 방식을 공부하려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독서를 갖다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통 성적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고 독서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역순복습입니다. 그래서 잠깐씩 뒤돌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요. 뭐 주변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합리화를 시킨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합리적으로 체계를 시킨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역순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정말 끝났나요? 네. 더 추가할 거 없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국어 공부를 잘하는 요령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